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방안을 어제 추진하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아니라는 취지의 답을 하면서 오늘 양국 정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 내막은 뭔지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3위와 4위 여기부터 만나볼까요?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바로 기득권 타파입니다. 이 사회적 고통이 따르더라도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 이런 이른바 3대 개혁을 반드시 밀어붙이겠다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좀 더 구체적인 윤 대통령의 지시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국토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과거 정부가 이 부동산 문제, 환경 문제를 어떤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민이 힘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것을 어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은 시장이 왜곡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연착륙이 아니라 이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 일단 알려지기로도 정부가 부동산의 경착륙 그렇게 급격히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규제 좀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부동산 규제 싹 풀겠다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네. 그것보다 좀 더 주목되는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인데 부동산 문제나 정치 논리,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 일단 최병무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그 임대차 3법 같은 경우에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게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뭐 그 정치인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토교통부나 이 관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현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그 흐름을 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뭐 1, 2, 3안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선택하는 게 이제 정치인과 장관 또는 차관의 몫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는 늘 그거를 자, 뭐 임차인이 많으냐, 뭐 임대인이 많으냐 이런 그 어떤 정치 논리에 의해서 또는 진영 논리에 의해서 결정했다는 의심을 강하게 받았어요. 예. 지금 저는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 때 궁극적으로는 뭐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잡기 가격 그 상승 잡기에는 실패했잖아요. 예. 그 실패한 원인이 만약에 정치 논리가 아니고 부동산 정책 고유의 논리였다면 저는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국토부나 부동산 전문가 현장 목소리를 잘 들었다면 현장 목소리나 또 아니면 뭐 그 어떤 그 뭐 시장의 움직임 뭐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한 정책이 충분히 있었어요. 있는데 그거를 배제하고 정치 논리나 아니면 진영 논리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윤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 그거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저는 그거를 지금 윤 대통령이 설명하고 있고 바로 그걸 바로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사실은 뭐 규제를 대폭 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주변 여건도 변화했죠. 뭐 금리가 오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규제 완화가 그 충분히 먹힐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된 것도 원인이지만 예. 여하튼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데에는 지금 윤 대통령의 지적과 판단 이거는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알려지기로는 강남 3구와 용산 정도만 빼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좀 없애겠다. 그러니까 그런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혹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좀 낮추겠다. 근데 이런 것들 김지현 의원님 결국은 윤석열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뭐 이념 문제, 정치 문제가 부동산에 들어갔다. 너무 문재인 정부에서 집 많이 가진 사람들을 죄악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특히 이제 주택 정책에서는요. 첫 번째는 그 주택 정책을 시장의 공급을 늘려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정책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집을 사려는 수요의 욕구를 억제하고 그러니까 집을 가진 사람을 죄악시하고 집을 살 필요 없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집을 사지 않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 초점을 맞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출도 규제해서 LTV 같은 경우에 뭐 50%, 40% 이런 식으로 맞춰서 사실상 현금 부자 외에는 집을 살 수 없도록 만들고 예. 그다음에 대출뿐만 아니고 이제 이주택자가 되면 일시적 이주택자까지도 포함해서 중과세를 해서 결국에는 이 주택을 옮기는 것도 사실상 어렵게 만들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건설회사에서 주택을 새로 새 집을 지으면 그것을 사서 임대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비로소 시장에서 임대료도 낮아지고 하는데 그런 내용 자체를 못하게 막는 그런 특이한 정책을 쓰는 바람에 결국에는 임대료가 폭등하고 거기에 이제 또 국민들에게 그 임대 기간을 뭐 2년에서 4년으로 강제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공표함으로써 결국은 전세 대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 전세금을 또 전세 대란이 일어나니까 전세금이 계속 집값에 맞아요. 거의 다다르게 되니까 이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서 이제 갭 투자가 지금 이제 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은 뭐 그렇게 늘리지 않는 이런 그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금 금리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주택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예. 과도하게 떨어짐으로 해서 결국 시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전세 사기의 피해자라든지 또는 이 깡통 전세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떨어짐으로써 이른바 영끌족들이 큰 피해를 입는 이런 부작용 내지 반작용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요. 부동산 정책만 무려 20번 넘게 나왔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정부 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쏟아졌었습니다. 저희가 그 화면을 잠시 보아봤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강남 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거기에 삶의 터전이 있지도 않고 저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불과 2년 사이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을 거주 공간이 아니라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서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 이념에 갇혀 있다. 윤 대통령 시각 밑바닥에는 아마도 이렇게 집값이 또 급격히 떨어지면 국민들의 고통이 다 전가가 되는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집 많이 가진 사람만 때려잡으려다가 뭔가 현장의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정책을 실패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념에 사로잡혔던 거 아니냐. 이걸 좀 바꿔보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그 매 정부마다 부동산 정책은요. 정책이 다 다릅니다. 일관적이지도 않고 시장도 다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 정부에 대한 부동산 정책을 평가한 것이죠. 예. 이념 때문에 실패했다. 근데 뭐 그 실패 부분은 어차피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건데 당시에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이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그겁니다. 투기보다는 살 수 있는 실거주 위주로 가자. 이런 부분이었고 다주택자, 임대주택자들이 100채, 200채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본인의 투기 수요,
그래서 집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본인의 배는 불리고 그다음에 그 주거 취약 지역은 어쩔 수 없이 평생을 그렇게 월세나 전세를 전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들을 좀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다주택자들에게 과세를 세금을 더 많이 해서 집을 내놓게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정책이 뭐 이렇게 썩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념에 사로잡지 말아야 된다. 정부가 아예 시장에 맡겨놓으면 좋겠죠. 하지만 부동산을 왜 정부가 정책을 내놓냐면 이거는 말하자면 국민의 삶에 있어서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사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저는 아까 윤석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이념 좋습니다. 시장에 맡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요. 자주택자에게 세금을 경감해 준다고 해서 저리에 낮은 금액으로 뭔가 월세를 내줄 것 같은 그런 논리는요. 경제학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 과세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선의를 가지고 싸게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논리들에 있어서는 일단 조금 뭐 더 경찰력을 막아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정부 당국, 부동산 당국도 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보통 이제 이 부동산 쪽하고 경제학이나 재정학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이나 박사들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예. 다주택자, 임대주택자의 과세를 경감시켜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많은 임차인들에게 뭐 혜택이 돌아간다. 이런 논리는요. 말도 안 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건 좋아요. 예. 하지만 조금 더 공부를 하고 부동산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집값을 올리려고 노력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동산 가격을 내려서 소민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주택을 많이 사용하게끔 하는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된다. 전 정부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전 정부에서 있었던 거에 대해서 이제 경제학 공부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시는데 예. 소득 주도 성장부터 이론적 근거가 제대로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에서 덜컥 도입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있었나요? 세계의 경제학자들도 이런 게 가능하냐라고 의문을 부호를 찍었는데도 국가의 근간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했고 그거를 들여놓은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정책을 추진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 그걸 정상화하는 과정인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 이념에 따라 가지고 경제 논리가 좌우됐던 걸 우리가 지금 잊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발언 자체를 지금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 때문에 부동산이 실패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늘 부동산 규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규제를 싹 풀기로 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 비슷한 취지로요. 새해 첫 국무회의 오늘 발언에서는 사회 곳곳에 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됩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 말씀드린 노조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보조금 관리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야 합니다. 요즘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노동교육연금, 이른바 3대 개혁. 사회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어렵고 힘들 길이지만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다. 노조 회계 투명성, 뭐 이런저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오늘 덧붙였는데요. 다음 화면을 볼게요. 사실 이런 개혁을 추진하려면 윤 대통령 스스로도 혹은 이제 참모들의 여러 도움이 좀 필요할 텐데 아니요. 이거 말고요. 이거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 그 최병미 의원님 결국은 개각은 없다. 뭔가 참모들, 장차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발언까지 했는데 이거 좀 재밌긴 한데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 참모들을 일일이 악수하고 기념 촬영하고 실제로 직원들과 스킨십을 하면서도 인위적인 개각은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했거든요. 글쎄 오늘 국무회의에서 그 당분간 개각은 없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게 담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교체
뭐 정치적 문책, 뭐 이런 얘기들은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각이 없다는 거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교체할 생각이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렇다면 이제 야당의 반발 등 여러 가지로 그 아주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서 또 그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왜냐하면 설 전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거기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법률적 책임이 일단락되고 나면 이제 정치적 책임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고,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또 한 번의 국민적 논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아마 재개될 것으로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서 첫 번째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제 개각이 없다는 것이 과연 작년 말이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개각 질문에 대해서 예.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며칠 지났다고 없다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 그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지지율, 이런 것들이 긍정 평가가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늘어나고 있으니까 또 벌써 그런 문제 때문에 야, 여기서 그 우리가 무슨 새 출발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 약간은 그 안주하는 듯한 그런 자세로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또 의구심이 또 하나 생기고, 예. 이런 점에서 오늘 당분간 개각이 없다는 이 메시지가 아마 정치권 또는 여권에는 상당한 파장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본인의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면 전환을 위한 쇼는 하지 않겠다. 일단 정부적 책임이 있어야 묻는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 서 대변인, 사실 이 이태원 참사가 바로 불거진 직후에도 윤 대통령은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뭐 포괄적으로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아니라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서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아닌지를 가려놔야 되는데, 뭐 단순히 행안부 장관 사퇴한다고 이 참사가 해결되느냐,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쇄신, 개각, 인위적인 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국민의 아픔이 바뀔까요? 159명의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마음이 시대가 바뀐다고 바뀔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봐서는 이거는 야당 이상민 장관의 어떤 정무적 책임을 묻는 거를요, 야당과의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 마음, 국민의 어떤 고통을 보듬는 차원에서 국무위원,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의 장관의 거취를 결정해 주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입니다. 예. 이거는 국민과의 어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약속들을 주고받는 것이지, 이거를 고집을 피운다고 해서 이거를 이상민 장관을 지킨다고 해서 이게 풀릴까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좀 생각을 다시 한번 고쳐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 말씀 드리는 것이요,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어떤 아픔 치유하는 부분에서 정부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 근데 협치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지금 3대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3대 개혁, 그러면 그걸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야당이 협치 없이는 개혁이 한 발짝도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냥 구호에 그칩니다. 그러려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어떤 거취 문제를 정확하게 이렇게 버티면은 야당의 협치는 새해가 돼서도 안 하겠다, 이런 선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뭐 어쨌든 집권 2년차 새해 초 첫날 이튿날 윤 대통령 메시지는 꽤 본인 스스로 앞으로 뭐 좌가우면하지 않고 집중해서 드라이브를 걸겠다, 뭐 이런 메시지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새해 첫날 뭐 새해 벽두니까 여러 뭐 윤 대통령 관련된 얘기. 올해 연봉이 2억 4,545만 원이다. 한덕수 총리 1억 8천만 원, 부총리는 1억 4천만 원, 장관은 1억 3천만 원. 뭐 대표적인 인물들을 저희가 그래픽에 담아봤는데, 뭐 고통분담 차원,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씩 나눔을 실천하겠다, 뭐 이렇게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좀 입을 모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장차관들이 받는 급여의 10%는 뭐 기부하는 형식, 이런 형식으로 이제 사회 환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소비를 할 것이고요. 올해는 사실 각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예. 공직자들 중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하후 상박이라 해서 상위 직급은
급여를 좀 조금만 올리고 하위 직급은 좀 많이 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는 4급 이상 과장급 그 공직자들 이상은 아예 동결을 하고 그 위에 이제 5급 이하 공직자들에 대해서 조금 인상하는 그런 정도의 아마 봉급 체계를 만드는 모양입니다. 저런 것이 이제 물론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저런 것이 상당한 메시지가 되어서 아마 기업이라든가 또 사회 전반에서도 파급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런 것이 단순히 뭐 급여 얼마 가지고 해결될 것은 아니니까 경제정책 전반이라든가 또는 국정 운영 전반에 조금 더 그 경제 운용을 활성화하고 또 소외된 계층을 좀 돌보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억 4천만 원 그리고 장관은 1억 3천만 원 10% 나눔을 실천하겠다 이런 얘기도 좀 알려졌습니다. 경제기기 고통분담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 5대 기업 총수들이 모두 참석한 경제기 신년 인사회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선 7년 만에 참석을 했습니다. 잠시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합니다.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다시 한번 원팀이 되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출 확대에 민과 관이 힘을 더 모아야 할 것이고요. 하나, 둘, 셋. 어제 오후에 있었던 경제 신년 인사회에서 여기 삼성, 현대차, LG, 롯데, SK 이 5대 굴제 기업 대기업 총수들이 모두 참석한 신년 기자회, 신년 인사회. 근데 구자랑 변호사님 이게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참석이다. 그 의미를 두고도 뭐 여러 해석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정농단 사태 이후로는 사실 재계가 굉장히 위축됐었고 예. 정부가 재계에 대해서는 기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규제의 대상이나 좀 억압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악순환을 미쳤던 게 기업 환경이 좋아지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경쟁력이 내려갔고 그리고 또 채용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고 예. 그리고 그 근로에 대해서 환경이 안 좋아지는 것을 정부에서는 그 지표를 올리기 위해 가지고 정부 주도 또는 이제 지자체 주도의 그런 일자리를 사실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통계상으로는 제대로 된 계속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 환경이 더 좋아져야 된다.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으로서는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했고 그리고 대한상의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지금 행사를 개최한 거는 최초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하는데 재벌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함께 더 기업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지금 보면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보면 구강모 회장, 뭐 신동빈 회장, 최태원 회장 저 다 5대 기업 그룹 총수들도 함께했고 앞서 잠깐 화면에 나타났는데 정용진 부회장과 두산의 박정원 회장 등 이제 여러 총수들 총출동해서 어쨌든 윤 대통령과 신년 힘차게 좀 하겠다. 커팅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제 좀 의지를 다졌던 어제 오전 오후 윤 대통령은 이 신년 인사회에 차례로 참석하느라 꽤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런데요. 김건희 여사도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 뒷얘기들이 전해지는데요. 일단 화면을 만나볼까요? 우리 이웃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따스한 온기를 나눠주시려고 그동안에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또 지금도 같이 활동해 주시고 봉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루사야 너무 기적이다 이거 진짜. 뒷얘기를 알려지기로는요. 김지현 의원님. 지금도 윤 대통령이 많이 어렵다. 새해에도 도와달라고 하면서 국민의힘의 여성 의원들 따로 한번 모시겠다. 정말 잘해주셔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조금 더 영부인, 뭐 여사로서는 한 발 더 좀 행보를 보이겠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역대 그 대통령 영부인들이 사실 그 여성 정치인들을 만나거나 또는 여성 국회의원들을 초청해서 뭐 간담회를 하고 이런 일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예. 지금 김건희 여사가 보여주는 행보는 그냥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의 그 어떤 행보인데, 유독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 지난 대선 국면에서 약간의 그 문제가 조금 그 논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뭐 대외 활동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약속도 했고, 또 지금 아직도 공식적인 활동을 돕는 제2부속실의 조직도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인 그 어떤 영부인으로서의 행위가 그것이 약간 특이하게 뉴스가 되는 그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국정 수행에도 본궤도에 올랐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지금 뭐 김건희 여사가 저런 영부인으로서 본연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뭐 문제 삼고 또 공약을 왜 지키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단계도 아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통상적인 활동을 돕고 또 통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부인의 활동이 뭐 뉴스가 될 필요 없이 당연히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완을 하고 제2부속실도 설치를 해서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 대부분의 윤 대통령 공식 행사에 함께 동행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요. 저 알려진 뒷얘기 메시지와 함께 오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윤 대통령 얘기가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다음 주는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잘 훈련된 배우가 한동훈 장관 아니냐. 예. 지난주에 한동훈 장관이요. 뇌물을 받은 혐의의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확실한 물증이 있다는 취지, 그러니까 돈 봉투 부스럭 발언을 국회에서 해서 최근 이재명 대표까지 조롱하듯 맞서 나섰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말하니까 또 이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볼까요? 이재명 대표가 노웅래 의원 봉투 부스럭 소리에 대해서 뭐 참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다 약간 뭐 했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그리고 김성환 그리고 의원님들과 같이 뭐 뇌물 역할극 같은 거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전 국민들이 이거 보고 정말 웃으셨을까요? 정치인이 뇌물 받는 거 하고 공당이 공개적으로 그걸 뇌물 범죄를 비호하는 거 어느 것도 웃기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그냥 괴이할 뿐이죠. 요즘 한동훈 장관 이것뿐만이 아니라 대번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고 있죠. 한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그런 좀 느낌이 듭니다. 잘 훈련된 어떤 배우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장관의 모습이고,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정말 가장 괴이한 장관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최영우 의원님, 서로 괴이하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김의겸 의원은 뭐 저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김의겸 의원의 눈에 비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아마 이런 정도가 그 적당한 표현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저희처럼 이제 기자를 한 사람들, 기자들 표현으로 보면 이제 팩트 체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팩트가 매우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그 바로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그게 그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그냥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웅래 의원이 자 지난번에 주셨던 거 잘 쓰고 아직도 있는데 뭐 그러면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니까 봉투를 또 받은 것 아니냐, 이게 현장에서 녹음이 돼 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업자로부터 뒷돈 받은 그 물증이 확실하다, 이걸 강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함께 소리가 났다. 예. 그런데 그게 녹음이 돼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꽤 높은 부분이에요. 예. 근데 민주당에서 그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조롱한 부분은 그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마치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서로 괴이하다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그 사실관계, 그거하고
지금 단순하게 뭐 잘 훈련된 배우다 이렇게 김의겸 의원이 얘기했는데 예. 그렇다면 누군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식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체가 예. 수사를 오래 해본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 사실관계 간의 관계나 아니면 그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핵심을 짚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런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자꾸 저런 식으로 문제를 삼음으로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어떤 정치적 중량감 이런 걸 키워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구자룡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이 최근에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의 얘기를 좀 비꼬듯이 이재명 대표가 돈봉투 받는 소리를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아니 어떻게 공당이 뇌물 범죄를 감쌀 수 있냐 괴이하다고 했더니 오늘 김의겸 의원은 괴이한 건 한동훈 장관 본인이고 잘 훈련된 배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민주당에서 지금 대응하는 거 패턴을 보면은 항상 사법 리스크가 터졌을 때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든 주장밖에 없지 않냐, 물증 있냐 그러다 물증이 탁 나왔어요. 녹음 파일은 물증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물증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시나 봤더니 그거에 대한 논리적인 해명이나 반박 이런 거 없이 그냥 조롱하고 웃어넘기고 방탄치고 이렇게 하실 거면 물증 왜 그렇게 찾으셨나 참 의아할 뿐이고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 얘기만 나오면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의정활동 저렇게 하시면서 아직 공당의 대변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그게 괴이한 겁니다. 그리고 그 녹음 파일 나왔을 때 그 예. 녹음 파일만 가지고 부스럭 소리, 이게 무슨 돈봉투 소리에 이재명 대표나 뭐 최고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예.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 녹음 파일 준 사람이 녹음했을 겁니다. 그 당사자니까 녹음을 하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현장에 있는 사람, 돈 준 사람 소환해가지고 그거 틀고서 어떤 맥락에서 이 녹음이 된 거냐, 왜 했냐, 이때 부스럭거리는 거 뭐냐, 어떤 봉투에 얼마 줬냐 다 확인합니다. 예. 그 녹음 파일 하나만 있으면 한동훈 장관이 저기서 언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확인됐기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만저만해서 아닙니다. 노웅래 의원이 그럼 그 현장에 있던 분이잖아요. 이게 그럼 그 부스럭거리는 뭐 붕어빵 담긴 봉지 소리입니다. 뭐 어떻게든 뭐 해명이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놓고 무턱대고 조작 수사다? 그래놓고 괴이하다 이런 얘기로 지금 뭐 역공하려고 그러는 거는 맞지가 않고 국민 여론 상식 어떤 걸 봐도 지금 김의겸 의원이 지금 여태까지 해온 말씀이 있는데 예. 지금 또 하는 거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집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물론 뭐 노웅래 의원이 기소됐을 걸 가정하고 재판도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은 그 검찰의 시각이 많이 담길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구자룡 변호사님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 대변인. 네. 두 말씀은 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팩트 체크 혹은 뭐 사실 물증. 오늘도 김의겸 의원이 잘 훈련된 배우 같다고 하는데 그리고 뭐 한동훈 장관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너무 인터뷰 자주 하는 거 아니냐. 잘 훈련된 배우 같다. 한동훈 장관의 팩트나 증거로 반박하기보다는 뭔가 한 장관의 태도만 갖고 문제 삼는 건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저 단어만 보면 태도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와서 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뭔가 피의 사실을 적시하듯이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통상 그런 걸 보면 망신주기 이야기는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한 대로 정확한 팩트를 얘기한 거 맞습니다. 예. 정확해요. 근데 너무 매우 정확해요. 사견이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돈 봉투 소리가 들렸다는데 부스럭 소리라는 어떤 의성어를 썼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녹음이 된 뇌물 이런 증거를 자기가 검사 생활하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예. 27년 이상 검사를 했으면서 정말 확실한 뇌물 이런 걸 안 정확히 받았을까요? 21년입니다. 예, 말씀하세요. 21년이다. 하여튼 예. 20년 이상 했는데 안 봤을까요? 예. 이게 보통 사견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노웅래 의원에 대한 지금 뇌물 범죄 혐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하니 체포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얘기를 하는데 굳이 전 국민이 보는데 노웅래 의원이 무슨 마치 이미 단정적으로 죄인이 된 것만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예. 과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의겸 의원이나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왜 그렇게 하셨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내용을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예. 한동훈 장관의 태도, 왜 이렇게 그 본회의장에서 법무장관이 아닌 정치를 하셨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지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충분히 지금 공방을 하고 있다라고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거기서 정치를 했고 주장 의견을 달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 수사 과정에서 녹음 파일 나오면은 관계자들 다 소환해가지고 이거 왜 뭐냐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관계자 진술에 의해 가지고 그 부스럭 소리가 무엇인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고 저도 뇌물죄 사건 많이 했거든요. 예. 현장 녹음된 사건은 정말 극소수고 뇌물죄는 은밀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 정도 당사자 사이에 녹음된 거는 정말 증거 관계로 최고치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 장관의 의견이 아니라 20년 검사 생활하면서 처음 본 건 팩트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상식으로 받아들일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그것이 무슨 이례적인 내용도 아니고 그냥 상식에 맞닿아 있는 경험치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건에서 지금 팩트 가지고 반박하셨어야 되는데 결국은 태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는 말문 막히니까 너 눈 왜 그렇게 떠 이렇게 하는 거랑 지금 똑같은 태도거든요. 예. 그래 놓고 지금 방어권 얘기하시는데 지금 당장 구속되는 게 아니라 가결되면 법원 가가지고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사전에 막은 것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이제 국회법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국회법상 보면 예. 제안자는요 취지만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검사 한동훈이 아닙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예. 그래서 취지 이상을 넘어섰다라는 부분에서 내용이 아닌 그러니까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다. 아니 라는 근데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정말 국회법을 잘 모르는 분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취지를 설명하면 그다음에 나가서 그 법무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때는 검사 입장에서 설명을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닌 것을 자꾸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곤란하고 예. 특히 저는 김우겸 의원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을 공격해야 자기 기사가 나오니까 예.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김우겸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뭔가 시비를 걸어볼까. 그렇게 해서 내 이름도 한 줄 같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언론의 황당한- 기사화가 목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때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거를 좀 덧붙이자면 일단 구속영장에 다 이 내용이 적시가 돼 있고 본인은 오히려 설명이 국회에서 부족했다라는 표현까지 한동훈 장관이 썼었거든요. 일단 내용 말씀 다 들어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이 여전한 게 민주당의 이 부결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이걸 덮어씌우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후에 제가 우리 당 의원들 쭉 한번 확인해 봤어요. 찬성하신 우리 당 의원들이 한 30명 가까이 됩니다. 지금 161명이잖아요. 예. 169명 중에. 예.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상당수가 부결 투표하고 우리 당한테 지금 덮어씌운 거예요. 그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여당이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덮어씌울 거라고. 우리 당 내부에 그 뭐 다 같이 이거 부결시키자 그런 게 있지 않았거든요. 이게 지금 기명투표가 아니잖아요. 이름이 다 공개되지 않는. 그런데 조응천 의원의 주장은 체포동의안 찬성한 우리 당 의원 한 30명 된다. 그래서 좀 저희가 따져보려고 다음 수치를 좀 준비해봤어요. 김지현 의원님. 당시에 부결에 표를 던지 그러니까 노웅래 의원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표가 161표였는데 아니다. 여기 국민의힘도 있고 오히려 우리는 체포해라. 30명 정도 포함됐다는 게 조응천의 주장입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이제 30명이 들어가 있다면 169명 중에서 결국에는 139명이 찬성했을 뿐이고 나머지 161명 중에서 한 20몇 명은 국민의힘이 찬성을 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지금 투표 결과 누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했는지 즉 그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데 누가 어떤 쪽으로 찍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나면 서로 상대방한테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예.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거의 절대 다수가 그 부결에 주도하지 않았으면 그 부결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이 30여 명이나 찬성을 했다. 즉 노웅래 의원이 구속되는데 찬성을 해줬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도 오로지 조응천 의원이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것이고 상대가 그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대답을 했을지 아닐지도 알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169명 다 물어보진 또 않았을 거 아닙니까? 뭐 주위에 뭐 한두 명한테 물어보고 이제 분위기가 그렇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것이고 사실 의원들한테 저런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좀 결례거든요. 예. 왜냐하면 인사에 관해서 내가 그 노웅래 의원은 구속돼도 마땅하다 또는 우리 당의 이미지를 위해서 이것은 부결시키면 안 되니까 가결시켜야 예. 했다라고 대답한 분이 과연 몇 분이었을지 저는 그것도 의문이고 예. 또 하나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당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가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예. 저런 불확실한 내용을 가지고 노웅래 의원의 그 체포 구속 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이 마치 이 국민의힘이 공작을 해서 부결시킨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은 과연 설득력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문제는 결국은 국민 모두가 느끼기에 노웅래 의원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예. 다음 단계에 이재명 대표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부결시킬 수 있는 명분이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 일반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건 야당 탄압을 하기 위한 수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막아왔다. 알겠습니다. 당연히 예. 이것도 막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 노웅래 의원을 부결시켰는데 그래 놓고는 기껏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이 예. 만약에 이것을 동의했다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무슨 정치권에 그 억측도 있고 또는 덤태기 씌우는 경우도 있지만 저거는 좀 너무 심한 그 예. 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서 대변인께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무게 뭐 방탄정당의 비판이 있었든 어쨌든 부결이 결론적으로 났으면 민주당이 그렇게 작년에서 이 이슈를 좀 일단락을 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있었을 텐데 뭔가 마치 부결로 이끈 건 한동훈 장관이 이런저런 구체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동훈 탓으로 돌리거나 혹은 이 부결 중에 30명이 국민의힘 표가 있을 것이다. 이게 오히려 이런 그 부결에 대한 보도를 좀 민주당 차원에서 오히려 확대하는 건 아닌지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장관 탓으로 돌리거나 뭐 국민의힘 쪽에서 몇 표 정도 왔을 것이다라는 것들은 어떤 이 부결 자체에 대해서 이건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예.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동훈 장관 자체는 정치적 발언을 통해서 예. 좀 구체적인 걸 통해서 어떻게 자극적으로 뭔가를 막 얘기를 하고 나서 뭐 부결이 나올 것이고 그 부결이 나오면 민주당이 그 부결을 주도했으니까 국민들은 민주당을 욕을 할 겁니다. 그런 정책 노림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다음에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에서 30표 정도 왔을 것이다. 왜 본인이 조홍천 의원이 당내에서 가결 부결을 했을 때 가결 쪽에 있었다라고 취재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있는 것이고 예. 2018년도 기억하실 겁니다. 홍문정 누구죠? 염동열 자유한국당 예. 국민의힘 전신이죠. 당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예. 그래서 체포동의안 부결이 두 분 다 됐어요. 당시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같은 의원들께서 섞여서 부결이 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이번 부결도요. 그냥 민주당이 다 했고 국민의힘은 또 뭐 가결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다. 왜? 그런 사례들이 있고 물론 뭐 알 수 없긴 한데. 그러니까 남의 일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예. 완전히 부인할 수도 없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예 뭐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탓한다? 부결을 우리 민주당이 안 했다? 그러진 않죠. 30명이 가결했다 그래도 100몇 명이 했으면 부결에 찬성한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또 정청래 그걸 최고위원 탓을 같은 경우는 아니죠. 땡큐 한동훈 뭐 이랬기 때문에 그거를 한동훈 장관 탓을 하는 건 아니냐. 뭐 그러니까 이 저는 부분 한동훈 때문입니다. 장관께서 예. 그 정도는 일조를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빌미를 제공했다. 알겠습니다. 그냥 예. 깔끔하게 취지만 설명했으면 빌미가 안 됐죠. 저는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난주 얘기인데도 여기서 공방이 꽤 뜨거운 걸 보니까 이 부결 폭풍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습니다. 잘 훈련된 배우라는 김혜기 의원의 발언까지 만나봤고요. 이번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오늘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제가 함께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 부대를 방문한 것은 한미 간의 강력한 이 안보 동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Working toward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미는 작년 11월 제54차 SCM에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공동 실행 등 확장 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김정은이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거라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죠. 이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보도된 신년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공동으로 기획하고 연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그간의 핵 우산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게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오늘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좀 더 길게 화면을 만나볼까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협의 절차, 공동 기획 및 실행 등 분야별로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니요라고 했어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한미 공동으로 좀 핵 공유 한 발 더 나아간, 그러니까 지금의 핵 우산과 핵 확장 억제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걸 한미가 공동으로 하겠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아니라고 했는데 정 교수님도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 이걸 좀 어떻게 좀 평가하셨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100% 팩트에 기반해서 이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는 했는데 약간 조금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했던 건데 예. 기자가 물어본 게 공동 훈련을 할 것이냐라고 명확하게 물어봤어요. 예. 그럴 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 당연히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하고 공동 훈련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단순히 한국하고의 얘기만이 아니라 예. 바이든 대통령 머릿속에는 일본과 대만까지 패키지로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공동훈련을 우리 한다라고 하는 건 곧 일본과 대만도 해줘야 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은 당연히 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팩트에 기반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작년 11월에 같이 얘기하긴 했습니다. 한미 맞아요. 국방장관 회담에서부터. 근데 거기에 그 공동 기획과 실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실행, execu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예. 이거를 여기에 exercise라고 하는 연습이 들어가느냐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미 간에.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아직까지 가지 않았으니까 노라고 얘기한 것이고 예. 우리 대통령은 논의를 하고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아마 이야기한 것이 지금 오늘 논란이 촉발된 것 같습니다. 약간의 용어에 관한 해프닝이다. 그러면 정 교수님 봤을 때 대통령실의 이 설명도 맞는 거고, 그러니까 기자가 거두절미하고 핵전쟁 연습하고 있는지 물으니 당연히 노라고 할 수밖에 없고, 미국 정부도 한미 정보 공유 강화, 그러니까 핵을 포함한 비상계획 확대와 모의론을 검토했다. 그러니까 이 두 추가 발언도 다 맞는 얘기긴 한 거잖아요. 많은 얘기긴 합니다. 특히 미 정부에서 모의 훈련을 검토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핵전쟁 연습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인 거죠. 예. 말 그대로 무슨 진짜 실제 부대 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 훈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작년 11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얘기했던 그 조인트 엑스큐션, 조인트 플래닝과 조인트 엑스큐션, 그러니까 공동 기획과 실행에 포함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예.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지금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한미의 핵 공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게 좀 중요합니다만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한미 핵 공동기획과 공동연습은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한 훈련이고, 핵 전쟁 연습은 핵 보유국들 사이에 가능한 용어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땐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하는 거고, 조금 더 그 전 단계, 하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간 단계, 그건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좀 중간 정리가 되겠네요. 예, 지금 여기 좀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지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예. 핵 공동기획 공동연습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거 미국이 나토에서 여러 다자조약 기구들하고 다자 국가들하고 지금 이게 핵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예. 양자 동맹인 관계에서 이건 미국도 안 해본 거예요, 거의. 아하. 예,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나중에 정착이 되면 한국형 핵 공유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질 수 있을 것인데 예. 그걸 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검토는 미국 쪽에서 하고 있고, 그렇죠. 미국이 핵 공유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리 우방국이라고 보수적인데 그래도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운데점을 한미가 찾고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신년 인터뷰에서 우리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북한의 신년 메시지에서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북한이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대통령도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11월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부터 논의가 되고 있던 그 한미 간의 그 핵 공유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푼다고 하는 게 아마 공동 연습이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합의한 거는 공동 기획과 실행입니다. 근데 실행에 연습이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거 가지고 지금 아마 실무단위에서 논의들을 하고 있을 건데 예. 그거를 조금 더 대통령은 좀 뭐 국민들 안심시키겠다 아마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예.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단어를 쓴 것이 아마 오늘 논란의 촉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걸 떠나서 민주당에서는 윤 대통령은 시원하게 김칫국을 마셨고 미국이 즉각 부인하고 했다는데 저걸 어느 정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뭐 시원한 김칫국까지는 좀 모르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좀 논의 좀 된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어디까지 논의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 밑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게 좀 가면 한국형 핵 공유까지 우리는 좀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과연 미국이 갈 것인가,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혀 이제 앞으로 좀 해봐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또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좀 알겠습니다. 민주당 야당의 비판까지 만나봤는데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잠시 뒤에도 만나보겠지만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관련된 우리군의 대응은 이미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다 지난 정부에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전해지는데요. 저희 화면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조만간 우리 기술로 군사 정보 정찰 위성까지 보유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또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훈련을 아주 전무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참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여러 얘기들이 있으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또 전문가시니까 또 팩트 위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무인기 대비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최근에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 태세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다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이재명 대표 만난 자리에서 이번 무인기 추적도 지난 정부에서 만든 레이더망으로 한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다 대비가 돼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네, 뭐 다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2017년도 6월에 북한 무인기가 인제에 떨어진 거 발견이 되고 나서 예. 그때부터 우리도 굉장히 좀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장비가 없어가지고 이탈리아에서 장비도 좀 사오고 일단 그러면서 또 드론봇 부대도 창설을 하고 또 북한의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탐지 능력을 일단은 강화시켜 나갔는데 격추 능력을 강화시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예. 그 격추 장비는 아직까지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게 이번에 드러난 것이죠. 근데 그 사연이 뭐냐면은 격추 장비를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걸 돈 가지고 일단 사오면 되는 것인데 예. 이걸 우리가 국산화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2026년까지 지금 국산화 단계에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무인기 사태가 일어난 것인데 예. 우리 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죠. 예. 실제 이제 탐지와 격추 장비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다만 아쉬운 거는 격추 장비를 그때 미국이나 어디든 좀 사와서 예. 한쪽으로는 현실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 동시에 국산화를 좀 병행하는 와중이었으면 이번에 좀 무인기 사태와 같은 큰 사태를 조금이라도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분명히 대비한 건 맞는데 윤 대통령 지적도 또 맞아서 우리 군의 대비 태세 훈련이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대단히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쉬운 점은 있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예. 비판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우리 군의 대비 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는 국민의힘 쪽에서는요. 과거 민주당이 이걸 무인기 침범을 두고 안보 무능이라고 비판했었는데 과거에는 훈련 연기 연판장까지 돌렸다. 훈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목소리 때문에 이게 다 불거진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상에 나올 것을 조건으로 8월에 실시할 예정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결단해 줄 것을 제안한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는 비핵화 협상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라는 사실을 유념하여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여기는 전문가도 계시지만 민주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략적으로 왜 이렇게 무인기 침범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안보 부분 탓하는데 과거엔 좀 훈련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이 과거에 한미연합훈련을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 훈련을 자체적으로 좀 연기시키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게 다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안보 지금 현재 무인기가 뚫린 하늘은 윤석열 정부의 지금 지켜야 될 영공인데 왜 전 문재인 정부를 탓을 하는지 좀 지겹지도 않은지 저는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한미 연합훈련 부분에 연기하는 부분들이요. 그거랑 드론 봇 부대가 훈련하는 부분이 연계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서 저게 좀 연기가 몇 번 됐다고 해서 드론 봇 부대가 훈련 안 했다, 장비가 구축이 안 됐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드론 봇 부대가 훈련을 전무했다, 안 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들은 조금 좀 논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지금 현재 국방부도요,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도요, 드론 부대 훈련이 전무했다 하니까 국방부에서 훈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전 정부를 탓하거나 부대가 훈련 안 했다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실질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안보가 좀 뚫리는 일이 없도록 조금이라도 좀 대비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뭔가 국민들한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들이 조금 더 국정을 운영하는 지도자의 태도로서는 올바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군은 또 바로 반박해서 그 전부터도 추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용어 선택 해프닝 아니었냐 뭐 이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었는데 이 한미 한국형 핵 공유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노 이 발언을 둘러싼 여러 내막 얘기를 이번 주제에서 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여의도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 주제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네요. 민주당 지도부가 어제 신년 인사회 대신 양산으로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야당과 전 정권 관련 수사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주의의 후퇴를 언급했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양산 이 회담 새롭게 공개된 영상과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특히 민주당으로서도 국민들로부터 더 사랑받고 지지받는 그래서 국민들 희망을 키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진으로 우리 대통령님, 영부인님 얼굴을 뵀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나으신 것 같습니다. 얼굴도 좋아 보이시고 서로 소통하지 않는 정치를 하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지난 1년간 실감을 이렇게 했을 텐데 계속 이제 그런 하는 게 너무 이제 안타깝게 생각이 되죠. 이재명 대표부터 중심으로 한일일체 하나가 돼서 올해는 더 이제 각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렵게 이룬 민주주의가 절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요즘 이제 전국 현안에 대한 우려의 말씀도 좀 있으셨습니다.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대표님뿐만 아니라 전 정권 수사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을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민주주의 말씀하신 거에 포함된 건가요? 그건 뭐 전체적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대변인단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전직 대통령과 야당 대표에 있었다고 알려졌는데 오늘은 영상을 보니까요. 뒤늦게 알려진 영상을 보니까 소통하지 않는 정치가 지난 1년간 뭐 안타깝다, 국민들을 힘들게 만드는지를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지금 현재 공개된 영상만 보면 저거 편집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민주주의 후퇴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수석 대변인이 얘기했듯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후퇴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늘 영상을 편집하는데 중요한 순서들을 편집하죠. 그러니까 저는 문 전 대통령의 그런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편집했을 거라고 보는데 예. 그게 없어요. 민주주의 후퇴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에 예. 없는 것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 있었는가 하는 데는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들고요. 예. 그런 발언이. 그다음에 그 발언에 대해서 안호영 수석 대변인한테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것들을 대변인이 설명할 때는 있었지만 예. 실제 문 전 대통령의 표현에는 없었던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들 이 영상 편집 내용을 보면 그냥 일반적인 덕담 수준이에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렇다면 원래 저 자리를 간 거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뭐 친문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동전선 뭐 이런 걸 이끌어내려고 갔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양산 사저 방문은 예. 당초의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최병욱 의원님 말씀은 민주주의 후퇴하면 안 된다는 발언은 이재명 대표 측이 뭔가 전반적인 해석을 하면서 본인들 입맛에 맞게 며칠 내버렸을 가능성도 있으니 물론 친중하지만 영상이 없으니까 그 아니 부분 의구심이 적어도 있다는 문 전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예. 편집한 영상에 그 발언이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합리적으로 관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의구심이 있다. 네. 뭐 새로운 영상을 민주당 쪽에서도 공개할 수 있으니까. 네. 물론 뭐 그 발언. 일단 영상에는 지난 1년간 소통하지 않은 정치가 국민들이 힘들게 만들었다는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그냥 일반적인 덕담 수준으로 보인다는 거죠. 예. 더 중요한 말은 민주주의 후퇴 얘기인데 그거는 왜 영상에 편집한 영상에 없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어제 저 메시지를 두고 사실 어제 저희 뉴스탑10에서도 여러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최병욱 의원님이 무슨 취지로 말씀하신 건지. 근데 김지현 의원님, 어찌됐건 문 전 대통령이 이 발언을 정말 했다면 혹은 1년 동안 소통하지 않는 정치에 대해서 힘들다고 얘기를 했다면 문 전 대통령의 메시지 수위도 글쎄 최근 민주당의 그 위기 상황과 맞물려서 좀 높아지는 건 아닌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히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응하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그 이후에 이제 그 풍산계 사건을 겪으면서 보여줬던 그런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 이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윤석열 정부 전체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했다면 그것은 조금 이제 그 전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과 상당히 그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옆에 계신 최병욱 해설위원처럼 말씀하신다면 글쎄 뭐 내용을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조금 순화하는 또 다른 해설이 있을 텐데 부인하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그런 내용이 오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이 거의 극단적인 뭐 용어까지는 쓰지 않았지만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직 대통령이 가장 할 수 있는 최고도의 비판이거든요. 현직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치세에서는 민주주의가 아주 극성기였는데 지금은 뭐 독재화되고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정치가 점점 지금 진영화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까지 그 가담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부적절한 것 아닌가. 사회적 갈등을 좀 더 부추기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뿐만 아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진영을 달리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과연 민주주의를 포괄적으로 좀 신장시켰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의 그 후퇴에 또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근 5년간 반대 진영 사람들을 탄압하는데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다시피 해서 뭐 국정농단 사건을 알겠습니다. 주도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현직 대통령을 표현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그에 동의할 수 있을까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문 전 대통령의 여러 전해지는 메시지를 향해서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번 듣고 올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걱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민주주의 후퇴를 입에 담을 수 있는지 참으로 인식 체계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에
민주주의 후퇴를 언급한 것은 잊혀지고 싶다는 본인의 말씀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우리가 지난 5년간 저런 분을 대통령으로 모셨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할 뿐입니다. 제발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당의 비판 목소리는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 후퇴라는 발언이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에서 꺼내는 얘기가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가 어찌됐건 드루킹 댓글 조작, 여론 조작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마당에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 후퇴 아니냐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이제 그것도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러면 지시하거나 무슨 개입돼 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이제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나서 언론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 지금 수사의 칼날이 여당이나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돼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전 정부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물론 뭐 수사가 필요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너무 티나게 전 정부나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돼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전직 대통령으로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뭐 지금 여당에 있는 중진들이 다 그렇게 비판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여야 간에 서로 입장이 달라서 그런 얘기 하는 것이고 저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대화 과정에서 있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까지도 좀 논란거리인데 어제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때문에 뭐 본인 일정 얘기 때문에 윤 대통령 주재의 신년 인사에 참석하지 않은 이재명 대표인데요. 구자랑 변호사님, 야권의 원로도 물론 뭐 다른 의미의 천정배 전 의원의 얘기도 있습니다만 문지상 전 국회의장 얘기는 개밥의 도토리라도 혹은 신년 인사에 갔어야 된다. 잘한 일 아니다. 이렇게 좀 비판했는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예의를 갑자기 크게 찾으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감사원에서 서면 조사할 때 뭐 예의에 어긋나는 거를 굉장히 또 비판을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소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한 법적 절차인데 또 예의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이번에도 다른 야당 대표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초청을 했었는데 유독 이재명 대표만 예의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고 사실 또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진실공방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그냥 덮어씌우기 위해서 비판하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그 지위에 맞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셨어야 되는 게 맞고 연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열리는 걸 몰랐을 리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갈 마음 없었으면서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 대해서 비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들의 지위는 국민들의 대리를 하고 대표를 해가지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인의 사감이나 이런 거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저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발언도 굉장히 좀 뜨악하게 받아들였는데 본인들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개인적인 혐의가 있어서 수사가 진행되는 게 본인들이 민주주의 그 자체인가요? 사람은 신념을 잠깐 담았을 뿐이지 사람은 변하고 신념은 따로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다? 저는 그 사법 시스템이나 국가 전체의 그 권력 구조가 변하는 그것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유지가 되는지 후퇴가 되는지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정권에서 시스템이 변했습니다. 뭐 소환 방식이나 공소장 변경에 대해서 시스템이 바뀌었고 제일 첫 번째 수혜를 조국 장관 일과가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대해서도 수사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 있으니까 2주 만에 뚝딱 70년간 근간이 되었던 사법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제도가 바뀌면서 검수완박이 돼버렸거든요. 이런 게 법치주의,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부를 만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뭐 전직 대통령을 야당 대표가 만나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혼연일체가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뭐 전해 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오랜만에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추경 자금 요건에 해당되시지 않기 때문에요. 서류 접수 자체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서류를 받아보시고 그걸 봐야 아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접수를 한 다음에 검토를 한 다음에 그게 미리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지. 아예 거부부터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받아보시고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뭐 파쇄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거는 당에서 처리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전당대회 출마 때 본인은 자격이 안 된다 그래서 저런 크고 작은 해프닝도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짚어보고자 하는 내용은 박지원 전 원장이 책을 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른바 최강욱 의원의 짤짤이 발언, 짤짤이 논란을 두고 당시에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조사를 지시했는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전쟁 중에는 같은 편 장수 공격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이걸 말렸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거든요.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렇죠. 아니 저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재명 전 후보였죠. 맞아요. 자, 전 후보가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전 후보는 아마도 최강욱 의원이 이제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우호적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봐주자 이런 개념으로 아마 박지원 그 당시 비대위원장한테 얘기를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근데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저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책에 그 비화를 다룬 건데 기본적으로 전후 그 당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저런 얘기를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한테 했을 것으로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글쎄요. 뭐 최 교수님. 네. 뭐 박지원 전 원장이 주장한 거니까 아직 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뭐 이거에 대한 얘기 없고. 근데 이제 어쨌든 당이 건강해지려면 쓴소리도 좀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 논란이 있다면 당시 좀 책임 있는 이재명 대표 바로 직전 대선 후보로서는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얘기인데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에 후보로서 저 얘기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지금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일방적인 주장이시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이런 예를 들어서 성희롱성 발언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 말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부터가 먼저 따져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만약 그게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면 저는 처벌하는 쪽으로도 무게를 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최 교수님 저는 그렇게 말씀이신가요? 생각해요. 근데 뭐 저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 말이나 아니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의견을 낼지 그건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보고 나서 판단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글쎄요. 같은 이제 같이 선거 유세 때 꽤 지근거리했었던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까지 당시 최강 의원의 논란을 두고 왜 이재명 대표가 두둔했냐 이런 비판을 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게 뭐 사실관계가 앞으로 뭐 드러나겠습니까? 일단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이재명 대표를 향한 또 비판 얘기까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대표를 뽑게 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당권 투자로 거론되는 여당의 정치인들이 모두 대구로 집결했습니다. 일단 후면부터 만나볼까요? 제가 원조 TK입니다. 우리 조상이 540년 전에 안동에서 광중으로 이주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가지셨을 때 저희 아버님이 대구 비행장에서 근무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프 TK에 맞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윤심경쟁 전당대회 모습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 봄에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잖아요. 그런데 오늘 홍준표 시장이 SNS에 너도 나도 맹구처럼 저여저여 외치는데 당대표가 한 명도 안 보인다. 위선의 탈을 쓴 사람이다. 라고 글을 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SNS 다음 화면을 좀 볼게요.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애들러서 유추가 되는 인물들을 분탕질 치다 돌아온 사람, 수양버들 같은 사람,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탓 안 한다. 글쎄요, 뭐 저희가 이 사람들이 언급되는 인물들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시장이 갑자기 평론가로 변신한 듯한 이 발언은 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아마 본인이 그 윤석열 대통령을 뭔가 지원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지금 쭉 거론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윤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저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저기에서 저격 안 한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권성동 의원과 김기현 의원이죠. 근데 지금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김기현 의원의 뭐 윤심이 있다. 또는 권성동 의원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윤핵관이다.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 두 사람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을 전부 다 그 저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거는 아마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금 이 시점에
그 일종의 윤심의 전파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것 아닌가. 예. 그렇게 하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본인이 대구시장이니까 대구 경북이야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 내지는 국민의힘의 텃밭 아닙니까? 그 텃밭에 여러 가지의 여론 같은 걸 본인이 그 좀 편승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최병무 의원님의 해석이지 뭐 사실 속내는 권성동 의원이 완전히 100% 빠졌다고 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여기에 언급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저희의 유축일 뿐이죠. 아니 언급을 안 된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그 두 사람은 유난히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저는 사실관계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 두 사람만 뺐을까? 예. 이런 거기 제 때문에. 말은 뭐 이름을 정확히 꼭 집은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정답은 홍준표 의원만 시장만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아니 저 표현을 보면 이제 예. 저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같은 당의 김지현 의원님은 글쎄요 뭐 물론 당의 이런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 이런저런 걱정도 나오고 뭐 윤씨 뭐냐 당씨 뭐냐 뭐 당대표 뽑는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 갑론을박이 있긴 하지만 걱정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뭐 이런저런 평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세요? 굳이 제가 홍준표 시장님을 또 거론을 해야 되는 이 당혹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예. 사실 이제 홍준표 시장께서 대구시장이지만 중앙정치에 대해서 늘 저렇게 강평을 하십니다. 그런데 딴 게 아니고 이제 당대표로 출마하실 분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버린 건데요.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가 성에 안 찬다는 표현을 한 적도 있지만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당의 새로운 그 리더십을 형성해 갈 분들이고 그래도 또 좋은 대표를 뽑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굳이 저런 표현을 해야 될까라는 데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께서 홍준표 대구시장께서도 전직 대표거든요. 예. 그때 전직 대표를 하면서 2018년도 지방선거 때 굉장히 많은 물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때 지방선거가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만약 홍준표 대구시장을 이렇게 평가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또 거친 분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전직 대표로서 저격을 한다면 뭐 당을 완전히 홀라당 털어먹은 분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은 자제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질문에 당혹스럽다면서 하신 말씀 또 다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당혹스럽네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글쎄요 이름은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조목조목 지금 그 당대표 출사표를 던진 인물들을 반박한 듯한데요. 오늘은 평론가였습니다. 홍준표 시장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예. 한편의 연극이냐 배우냐 정치일도 마찬가지 아닌가. 김의겸 의원이 잘 훈련된 배우라고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니까 이 얘기를 다시 꼬집으신 것 같아요. 무기명 투표를 국회에서 없어야 된다. 농리 의원 부결 관련 후폭풍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김치국을 마셨는지 판단은 아직 섣부르다. 이번 윤 대통령의 한국형 핵공유 발언 민주당에서 비판 나오니까 그건 아직 판단하기 이르지 않냐라는 댓글까지. 오늘은 댓글 4개만 보겠습니다.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가수 이승기 씨와 전 소속사 간의 법적인 공방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 그러니까 문체부까지 연예 소속사의 불공정 좀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다른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만나볼까요? 음악적인 교감을 통해서 좀 힘들 때 이걸 들었을 때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음악들을 같이 해보자. 스치는 바람에 그대 모습 보이면 노래한 지 제가 이제 30년, 35년이 돼가는데요. 노래하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허주원 변호사님, 최근에 뭐 이승기 씨 관련 소수사 논란도 좀 있고 본인은 뭐 어떤 시상식에 상도 받았긴 했습니다만 또 이 문제도 처리해야 될 텐데 멘토라고 알려진 이선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단 사실관계부터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이선 씨가 46번 정도 콘서트를 개최를 했는데 그때 이 콘서트 관련해서 이 팬들한테 파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굿즈라고 하는데요. 이런 굿즈 판매액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합계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카드 매출 부분과 현금 매출 중에서 이 현금 영수증 처리를 한 나머지 부분,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한 8,800만 원 정도를 지금 누락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출을 누락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를 하게 되면 그 행위 자체로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법인 매출이잖아요. 그럼 법인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냥 현금 뭉치를 그대로 싸들고 대표이사에게 전달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이 된다고 하면 업무상 횡령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그 해당 소속사는 뭐라고 해명하고 있나요? 지금 이 소속사는요, 뭐 현금 결제한 부분을 좀 너무 적은 금액이어서 8,800만 원이 큰 금액이 아니어서 뭐 그렇게 조금 방만하게 생각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 결제를 유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적도 없고 사적 유용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를 차별하거나 현금 결제를 유도해놓고 현금 영수증 발급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도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법 영득 의사를 부정하려는 그런 시도로 보이는데요. 판례와 법령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용도가 엄격히 정해진 어떤 자금 같은 경우에 용도 외로 사용을 하면서 이 정상적인 회계 처리 절차 이런 걸 거치지 않았다고 하면 그 사용 목적이 설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종합해서 살펴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용도가 얼마나 제한된 자금을 어디에 썼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허 변호사님, 이게 좀 이선희 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갑자기 더 중요해 보이는 건 일부 다른 보도는 이건 확인이 정확히 필요합니다만 이선희 씨가 이승기 씨 편이 아니라 전 소속사와 가깝지 않냐 뭐 이런 보도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좀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거든요. 그 보도는 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이선희 씨가 등기 이사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후쿠 측에서는 이선희 씨가 명목상 이사였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관 법리에 따라서 일단 명칭만 이사로 등재가 돼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업무상 횡령 행위에 대해서 뭐 일부 보도처럼 공모했다, 방조했다 이런 것이 인정이 되면 당연히 형법상 책임지게 되는 거고요. 민사상으로도 이렇게 중대한 과실로 어떤 위법한 업무 집행이 있는데도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해서 방치해서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손해배상 책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지 앞으로 법조 소송이 이어질 텐데 이승기 씨의 전 소속사에게는 아직도 뜨겁습니다. 다음 주제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일입니다. 바로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셀프 주유소에서 별일이 다 있어요. 일단 큰 사고는 면했는데 이게 사실 영상에 보시다시피 만약에 아무리 이게 안전장치가 중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차가 그냥 앞으로 갔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건들 과거에도 좀 있었잖아요. 네, 예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고 잊을만 하면 정말 반복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뭐 아르바이트생이라든가 주유소 관리 직원이 다 됐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설사 운전자가 이 주유건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아니면 빠졌는지 주유가 끝났는지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요. 주유소는 정말 시동을 끄지 않고 주유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큰 화재로 이어질 정도로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이게 예전 사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예전 사례인데 지금 아르바이트생이 주유소 주유건이 꽂힌 상태로 출발하는 바람에 선에 걸려서 넘어져서 지금 저렇게 공중으로 떴다가 머리까지 다친 저런 사고였는데요. 알겠습니다. 저 사고도 당연히 지금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얘기까지 11호 만나봤습니다. 화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곧바로 뉴스 A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